발꿈치가 흉하게 튀어나와 축 늘어진 채 색상마저 칙칙하게 낡은 그 남자의 가디건은 한 번도 좌우 단추 높이가 올바르게 끼워진 걸 본 적이 없다. 수염 덥수룩하고 머리가 반쯤 벗겨진 배 나온 아빠 같은 그 남자의 싸구려 스킨 냄새는 지금은 없어진 지 오래된 동네 작은 목욕탕을 떠올리게 만든다. 미쓰리는 오늘 또 그 남자의 반쯤 까진 정수리를 죽일 듯한 눈초리로 뒤에서 경멸하듯이 쳐다보면서 같은 입사 여직원들과 함께 그 남자 흉을 보며 불타는 눈으로 지그시 입술을 깨물고 있지만 이미 뜨거운 한증막같이 바짝 건조해진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 이 남자 말고는 그 누구도 머물 공간이 없다. 엄마는 물론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저주받은 짝사랑의 마법 때문에 오늘 밤도 혼자 술 마시며 울다 지쳐 젖은 눈가로 쓰러지듯 잠드는 가엾은 미쓰리. 안녕하세요. 누구한테 들킬까 창피해서 혼자서만 몰래 듣는 방송 최후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시간에 예고한 것처럼 지금의 이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에서부터 터진 이 신용 위기의 파문, 그러나 정말 이것을 파월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었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혹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3월 10일부터 이 일이 터졌을 때부터 저는 이제 일반적인 뉴스나 다른 어떤 이 경제를 파악해 보려는 사람들의 어떤 그 견해나 관점과 달리 그 일이 터졌을 때부터 처음부터 월가에 관계된 사람들은 이 일을 처음부터 모두 알고 있었다라는 강한 의혹을 제가 제기를 했었죠. 그것은 단순히 의혹이 아니라 제가 여러 영상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같이 첨부를 하고 기사를 첨부를 하면서 그쪽 은행가와 월가에 관계된 사람들은 이미 작년 내내 그 은행들의 특히 그 코로나 때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벤처기업들과 그 다음에 스타트업 회사들을 주로 상대했던 지역 은행들이 얼마나 그때 늘어난 자산들 때문에 급격하게 몇 배로 규모가 커지면서 자기들의 자산을 얼마나 멍청하고 방만하게 운영해서 고금리 시대가 되고 금리 인상이 빠르게 이루어진 작년 1년 내내 얼마나 그 미실현 손실이 많아지고 수익률이 굉장히 악화돼서 겉으로는 화려하고 덩치가 크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썩어 있었는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다 알고 있었는데 이번 일이 터지는 것도 자기들이 봐도 설사 2023년에 들어와서 금리 인상이 멈춰지고 하반기 때 피벗이 된다 해도 그때까지 못 견디고 이 골문 상처는 어디선가는 빵빵 터질 거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의 경영진과 CEO도 이미 1월 달에 신청을 하고 고지를 해서 자기가 들고 있는 자사주를 미리 팔겠다 신청을 해서 이번 3월 일이 터지기 전에 2월 말에 이미 주식을 엄청나게 매각을 다 해버렸죠. 정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기사가 나왔을 때도 어디 여기뿐이겠냐. 비슷한 은행들, 똑같은 은행들 많을 것이고 월가애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걔네들도 틀림없이 다 손 털고 있었을 것이다 했는데 며칠 뒤에 정말로 그런 기사가 나왔죠. 다른 뭐 시그니처 은행이나 비슷한 은행에서도 경영진들이 똑같은 짓을 했고 이 일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다. 심지어
은행들의 이런 자산 건전성이 약화되는 거에 대해서 지역 관할 연준, 연방은행, 연방준비은행도 그거를 알고 경고를 해왔었다는 사실까지 기사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정말 큰일이 날 것처럼 월가액들은 호들갑을 떨면서 시장에 큰 변동성을 주었지만 이미 이렇게 될 걸 예전부터 알고 준비하고 있었다.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가면서 봉합될지도 알고 있고 정부가 어느 정도는 구제해 줄 거고 또 그 자산의 성격이 아주 큰 주요 10대 은행하고까지 시스템적으로 전이가 되지 않을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지금 시장에서 특히 요 며칠 들어와서는 폰 뱅킹, 폰 뱅크런이죠. SNS 소셜 미디어 그런 것과 연관시켜가지고 쓸데없는 공포를 빠르게 전염시키고 선동하면서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또 이득을 취하려고 혈안이 된 그런 탐욕적인 모습들이 월가 안에서 스스로 나오고 있다.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더 큰 의혹이 있었죠. 그건 뭡니까?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수장인 여기 제가 저번 영상 그들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음모의 더 깊은 심해 속으로 라고 3월 19일에 만든 영상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죠. 월가액들은 미리 알고 있었는데 그 월가가 아는데 가장 큰 투자회사인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몰랐겠습니까? 큰 은행의 애들은 당연히 이거 다 터질 줄 알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신용 위기가 터지니까 그 단 2, 3일 만에 주말에 옐런 재무장관,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JP 모건을 비롯한 10대 은행의 수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시키죠. 굉장히 빠른 행동력이고 빠른 단결로 한 가지 의제로 빠르게 사안이 급박했던 만큼 그렇게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래도 마치 너무 매끄럽게 미리부터 이런 일이 터지면 이런 식으로 하자 하고 입을 맞추고 준비가 된 것처럼 상당히 신속하고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낸 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아낸 것은 이미 이 일이 터지기 전에 3월 초부터 JP모건은 이례적으로 원래 3월 달에 그러지는 않았는데 은선물 시장에서 실물 은을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이 인출해 가서 마치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대비하기 위한 비상 어떤 보험금 같이 그걸 준비도 하고 있었다. 정말 JP모건이 월가액들이 다 아는데 JP모건이 몰랐을까? 이거는 말이 안 되고 JP모건이 알았는데 재무부 장관이 몰랐을까요? 언젠가 이런 일이 터질 거고 이 일이 터지면 어떤 식으로 대응하자 얘기가 다 됐을 거라는 의혹이 지금 거의 확신으로 저는 굳어져 있고요. 여기에 가장 큰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 대해서 관할 그 캘리포니아 지역의 관할 규제 감독 당국인 샌프란시스코의 여는 연방준비은행이 틀림없이 실리콘밸리의 이런 자산 상태와 위험성을 알고 심지어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경고해오고 지적해오고 감독해왔다는 사실이 뉴스로 다 기사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보고가 파월까지 안 됐을까요? 파월도 알고 있었다는 게 거의 100%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터질 거를 자기가 금리를 높이 올리면서 그쪽 지역 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자산이 불건전해가지고 버티기 힘들어진다는 걸 알고 다 있었겠죠. 그렇다면은 파월은 이게 터질 줄 알면서도 강행한 거고 결국은 터뜨리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정말로 기축통화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미국의 어떤 숨은 음모 속에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어떤 다음 단계 작전을 해서 어떤 식으로 그 기초 단계가 돼서 어떤 영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저도 확실하게 윤곽이 나오지 않지만 일단은 이 의혹을 사실로 확신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중요하게 어떤
의심하고 고려해 볼 만한 사항으로 일단 정리를 좀 해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일이 2주 동안 실리콘밸리 은행으로 해가지고 도이체방크까지 퍼진 이 2주 동안의 전 세계의 어떤 그 금융계의 어떤 작은 파장, 이것이 미국에서는 작은 파장으로만 끝나고 대신 바다 건너 다른 나라들에서 시간차를 두고 또 다른 파장으로 이어질지를 우리가 주목하고 지금 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 터졌을 때는 월가의 그 투기꾼들, 특히 금융계 쪽에 있는 애들을 제가 때려잡았었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가장 큰 대형은행의 제이미 다이먼도 이 음모에 가담하고 플랜을 다 준비하고 있었고 대처하고 있었다. 일이 터질 걸 알고 있었다라고 강한 의심을 제가 하면서 그 근거들을 했고요. 오늘은 드디어 파월을 때려잡는 시간입니다. 파월의 청문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단지 나온 그 사실들의 팩트들의 근거에서 그걸 짜맞춰서 제가 막연하게 의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의심이 절대 객관적인 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블로그와 지금까지 유튜브를 그동안 그래도 오랫동안 탐독해 오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기축통화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미국이 오랜 시간 동안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일을 이런 식으로 벌릴 것이다. 전쟁을 이런 식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어떤 식으로 자기 친미파들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꾸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뒤에는 이런 식으로 셋업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항상 이런 식으로 제가 팩트가 되는 사실들을 가져와서 조합을 해서 짜맞춰서 의심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사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장기적인 것들은 거의 99% 지금까지 들어맞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좀 놀랄 정도로요. 그런 것들은 제가 글로 지금까지 기록을 계속 몇 년 동안 몇백 개의 글을 남겨놨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다 그 당시 썼던 글들이 실시간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제 자신의 글이라고 그렇게 과장하는 건 아닙니다. 단기적인 예측이나 이런 것들, 전술적인 변화는 저도 못 따라가고 많이 놓친 게 있긴 하지만, 지금 이런 전체 기축통화 패권을 이어가기 위한 그들의 음모가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가에서 이런 의심하는 것들은 지금까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3개월, 6개월 지나면 거의 어떤 공식적으로 보도는 되지 않지만 내가 의심했던 것들은 맞았구나, 사실은 사람들한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런 확신을 저 스스로한테는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한번 파월 얘기를 들어봅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 개인의 의혹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을 막 싫어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색깔이나 편가르기 하시면 굉장히 제가 난처하고요. 오히려 저의 어떤 블로그나 이런 걸 꾸준히 보아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미국 빠돌입니다. 빠돌이. 미국 문화 너무 좋아하죠. 큰일 났어요, 이거. 좀 다음 시간에는 어떤 미국의 팝송보다는 한국의 이제 판소리 같은 것 좀 추천해서 듣고 해야겠습니다. 너무 그렇죠. 좀 요새 K-팝도 유행인데 말이에요.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장난같이 제가 의심이 많은 것은 어렸을 때 모유 수유를 많이 못해서 중요한 그런 영양소를 그때 흡수를 못해가지고 좀 정신에 하자가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장난처럼 얘기하는데 우연히 이런 배너를 봤습니다. 모유 수유 상담 네이버 카페 오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 같은 고민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아이를 낳아서 수유를 하는 부녀자분들의 어떤 모임이겠죠.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건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 어렸을 때 모유를 많이 못 먹고 분유로 큰 사람들은 뭐 전부 다 의심병이 있다라고 싸잡아서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제 경우만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저는 연식이 좀 돼서 그 시절에 분유도 거의 못 먹었습니다. 분유가 굉장히 귀하던 부잣집 아이들만 먹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자, 보시죠. 오늘은 대체적으로 이번 그 신용 사태에서도 저는 웬만하면 의심의 색안경을 벗고 일반인들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보려고 초반에는 저도 그렇게 조금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눈에 의심병이 많아서인지 정말로 모유 수유를 못해서인지
자꾸 눈에 이런 사실들이 밟히더라고요. 첫 번째 사실을 보시죠. 이 기사는 3월 20일의 기사입니다. 예. 며칠 안 됐네요. 예. 그런데 전번에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를 한 번 더 종합하고 업데이트 해가지고 한 번 더 리바이벌한 기사예요. 무슨 내용인지 보시면요. 한 번 더 정리되어 나온 기사인데, 예. 미국의 연준은 이미 실리콘밸리 은행의 그런 리스크를 4년 전부터 지적하고 우려한 적이 있었다. 계속. 그런데 그것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지금까지 4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규제 당국에서 경고하고 시정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왜 그게 안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방만하게 급성장이 제도 아래서 가능했는지 너무나 의문스럽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요. 연준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관할 연준이겠죠. 캘리포니아. 여러 차례 이미 4년 전부터 경고를 보낼 정도로 이미 실리콘밸리 은행은 저거 좀 문제가 있는데 어떤 리스크 헤지를 못하고 있네 하고 수년 전부터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사 자료가 다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준이 경고를 하면 이게 뭐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권고를 하고 니네 은행 이런 자산 건전성 빨리 바꿔라 이런 식으로 경고를 보냈는데 그 해당 은행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시정 조치를 들어가거나 어떤 그 자발적인 노력을 안 하면 그런 게 계속 경고가 포인트가 쌓이게 되면 결국은 당국의 강제 조치에 들어가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 은행은 4년 전부터 2019년부터 니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계속 방만하게 그런 리스크 헤지를 안 하고 운영을 했고 오히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그 관할 지역의 중소기술주들이 어마어마한 유동성으로 뻥튀기가 되고 자산들이 커지면서 그 은행들을 상대하는 이 실리콘 그런 기업체 업체들을 상대하는 실리콘밸리 은행도 덩치가 예금 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이 미국 전체에서 16위 은행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이 이렇게 문제가 돼서 쓰러졌던 게 규모가 두 번째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사는 40년인가 됐어도 그 2019년 전까지는 그렇게 규모가 큰 아닌 그냥 소소한 중소은행이었는데 이번 코로나 유동성 때 어마어마하게 커버린 겁니다. 그런 스타트업 회사들만 상대하다 보니까요. 예. 그러면은 코로나19 초기에 이런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런 유동성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들의 초기 예금이 어마어마하게 몰리면서 자산 규모가 엄청나게 뻥튀겨지는데요. 그래서 그 재작년을 보면 2021년 1분기에는 이미 자산이 1년 전보다 76%로 와 1년 만에 이런 식으로 부풀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처음 그 2019년도에 관할 연준한테 경고를 받았을 때는 자산 규모가 우리 돈으로 91조였답니다. 90조였는데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얼마나 성장하냐면요. 272조 원으로 자산 규모가 성장합니다. 단순 계산해도 3배로 넘었죠. 2년 만에 은행 규모가 3배로 커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2019년부터 관할 연준으로부터 니네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러다 큰일 난다 하면서 계속 경고를 받았는데 얘네들이 계속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별 문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강제 조치로 들어가야 되죠. 말 안 듣네 하고.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 때 이렇게 3배 동안 클 동안 아무런 규제 조치가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우리 정상적인 이 은행업 이쪽을 좀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연준의 경고를 받고 있었는데 어떻게 규모를 이렇게 몇 배로 자기가 키울 수가 있었냐 몇 년 동안 마치 누가 뒤를 봐준 것처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의심할 수 있는 건 두 개죠. 첫째는 캘리포니아 연준은행의 그 전 실리콘밸리 은행 CEO가 거기서 예전에 뭐 일한 적도 있다고 하니까 위원으로 서로 제 식구 봐주기처럼 부패와 비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부패와 비리가 있었어도 연준은 틀림없이 그 안에서는 알고 있었다. 어디 뭐 담당자 한 명만 알고 숨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아는 얘기고 도는 얘기였고 연준들은 알고 있었는데 이게 방만하게 지금 몇 년 동안 꼭꼭 숨겨놓은 비밀도 아니고 그쪽에 발 담그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 어떤 의도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실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알고도 방관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작년 2021년도에 2022년도에 1년 동안 3월부터 어마어마한 그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강도와 세기와 빠르기로 금리 인상 거기에 양적 긴축 QT까지 1년 동안 일어나 버리죠. 그렇게 됐을 때 실리콘밸리 은행은 아주 터지기 직전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리콘밸리 은행의 자산 상태를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가 도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 집에 젓가락 한 짝에 뭐 뭘로 있는 데까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금리 상태로 연준이 금리를 몇 프로 올릴 때마다 실리콘밸리는 저세상 문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는 걸 골드만삭스도 다 알고 있었고요. 은행업계들은 사실 아는 애들은 다 알고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연준도 알고 파월도 알지 않았을까 하는 강한 근데 왜 이거를 그 전에 그렇게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의심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기사는 저번 2월 10일, 금년 2월 10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연준은 월가 은행, 주요 은행들, 아주 큰 은행들을 대상으로 저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앞으로 또 이런 세계적인 신용 경색 금융위기가 왔을 때 정말 그 큰 은행이 뭐 CS나 도이치방크가 흔들린 것처럼 그런 은행들이 흔들려 갖고 나라 전체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철저한 규제와 자본 규제와 규칙을 두고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방 훈련을 하듯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하게 돼요. 그때부터 쭉 10년 넘게.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는 주로 어떤 식으로 되냐?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어마어마한 시장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정말 너희 은행들은 얼마나 많은 대손 충당금과 자본 구조의 건전성과 비상금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여기 보십시오. 실업률이 미국에 엄청난 어떤 경제 폭풍이 와가지고 실업률이 갑자기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뻥 뛰어버리고, 그럼 심지어 아주 사회 혼란이 될 정도의 실업률이 10%까지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럴 때 극심한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생기면서 주식 부동산 다 망가지면서 폭락해버리고 회사채들 다 빵빵 터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그것이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거기서 회복되는데 2년이나 걸리는 그런 큰 경제 대공황이 왔다고 가정했을 때 은행들은 과연 그동안 얼마나 안 흔들리고 손실과 순매출 또 그런 데에 대한 완충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 스스로의 회복력이 있는 여력과 자본 수준이 얼마나 되는가를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버틸 수 있다. 그 수준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준 이상으로 벗어나는 쓸데없는 위험한 투자나 자본의 자산과 부채의 불건전성이 일어나는 그런 거를 허용을 안 하고 완전 정부에서 통제를 하는 거죠. 방만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2008년도에 크게 한번 당해봤으니까 약간은 반절은 사회주의인 것처럼 정부가 아주 큰 은행은 너희들은 자본주의에서 좀 예외야. 너희들은 정말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해야겠어. 중국이 지금 진작 무너졌어야 되는데 안에 부동산 부실부터 해서 지방정부 재정 악화로 버티는 거는 모든 것을 정부가 다 통제하니까 버티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나 사유 그런 재산권 그런 거 운영하는 데 대한 그런 거 없죠. 정부가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다 잡아갖고 주물르니까 지금 가능한 거죠. 실제 지금 이런 경제 싸움에서 예전 같으면 다른 나라 같으면 기축통화 패권을 위협하러 올라왔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애들 얼마든지 쉽게 이런 미국 연준과 그들의 이때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이런 큰 투자은행 회사들과 헤지펀드들이 모여가지고 조지 소로스 같은 그런 헤지펀드들이 모여서 그 나라의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을 달러로 기축통화로 딱 공격하면은 쓰러뜨리는 건 1990년대부터는 일도 아니었어요. 제 예전 글 중에 가미카제와 디아블로와 카미카제라고 거기서 제가 살짝 이야기식으로 그 얘기를 풀었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중국은 자본은 개방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시장을 철저히 통제를 해요. 특히 이번에 3월 달에 양회를 거치면서 중국의 시진핑은 중앙금융통화국이라는 걸 하나 또 새로 신설을 해가지고 시진핑 직속으로 해서 나라 모든 은행업과 경제업을 완전히 자기 한 손으로 내 말 들어 하면 전부 다 거기 무조건 다 할 수 있도록 휘두를 수 있도록
미국의 금융 공격에 대한 준비를 좀 더 이번에 확실히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달러 자본과 기축통화의 힘과 헤지펀드와 그 다음에 이런 투자은행으로서 금융 전쟁을 일으켜서 감히 우리한테 도전해 오는 거를 쓰러뜨리는 건 일도 아니었는데, 중국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철저한 사회주의로 금융 자본을 자기들이 다 통제를 해버리고요, 정부에서. 그 다음에 14년 동안 아무리 손실을 봐도 꾸준히 달러 채권과 달러 자본을 줄여나왔습니다. 계속 팔면서 미국의 기축통화 양털깎기 공격에 최대한 손실을 적게 만들겠다는 의지 하나로, 그 다음에 그런 경제 변동성에서 자산을 버틸 수 있는 금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도 하지만 언제부턴가는 수출도 밖으로 못하게 다 막아놓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지금 모아놨고요. 실물, 금을. 준비를 10년 동안 이 전쟁은 14년, 10년 전부터 지금 준비가 된 겁니다. 서로가.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경제 전쟁이 자꾸 깊어지게 되면 쉽게 중국은 반항하고 예전 지금까지 있었던 미국의 적들하고 미국의 이제 미국 너는 그만 이제 내려와라. 내가 이제 좀 세계를 패권을 가지고 주물러야겠다 도전했던 그간 자유진영 세력들은 무너뜨리는 건 일도 아니었는데, 중국은 상당히 신흥국밖에 안 되고 선진국도 아닌데도 바로 이런 사회주의만의 이런 강점, 아무리 힘들고 배고파도 국경 걸어 잠그고 다른 민주 선진국 같으면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고 안에서 대폭동이 일어나도 정권 위협을 받지만, 여기는 중국은 선거를 걱정을 합니까? 시진핑 1인 독재 체제하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걱정을 합니까? 반환과 폭동을 걱정합니까? 천안문 사태처럼 탱크로 밀어버리죠. 예.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금융 전쟁에서 강적입니다. 그래서 당장 금융력과 기술력과 산업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은 중국은 미국한테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의외로 잘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사회주의의 특징 때문인데요. 미국도 그걸 알기에 어떻게든 경제전쟁 하나만으로 중국을 쓰러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금 신냉전을 통해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국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중국을 압박을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숨통을 다 틀어막고 또 진영 세력에서 어떤 진영 논리에서 대립하는 거에서 군사적으로도 압박을 해서 총체적으로 지금 중국을 눌려놓으려고 하는 거죠. 예. 잠깐 옆길로 샜네요. 예. 아무튼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를 연준이 자기네 큰 은행들을 하는데 매년 하는데, 금년 2월에 나온 기사에서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올해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시티은행,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스테이트 스트리트, 웰스파고, 우리가 다 아는 이런 8개 은행, 가장 중요한 8개 은행에 대해서 23개 은행을 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 큰 은행, 대형 은행, 이런 은행들이 이번에 실리콘밸리 사태가 터졌을 때 JP모건이 다 옐런의 전화를 받고 다들 모여봐 해서 전화 다 돌려가지고, 모일 필요도 없었죠. 전화로 다 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자 하니까 마치 이견이 하나도 없이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그거 형님 당연하죠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다 찬성을 해서, 아무리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의 영향이 커도 이런 실리콘밸리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예금을 이렇게 큰 식으로 종합해서 예치해서 쏴주자 하는 게, 각자 자기 은행들의 사정이 있고, 잠깐만요 실리콘밸리 은행에 그래도 되는지 제가 우리 자문팀하고 모여서 회의 좀 하고 결과 좀 알려드릴게요. 그럴 수 있는데, 심지어 모여서 대면한 것도 아니고 전화 한 통씩 돌렸는데 마치 다 준비되고 약속이나 된 듯이 콜 해가지고 몇 시간 만에 구제책을 내놨었죠. 그 은행들이 바로 이 은행들입니다. 맞죠? 그때 10개 은행이었으니까 8개 주요 은행인데, 이번 2월 달에 진행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특별하게 뭐가 하나 더 추가돼요. 그게 뭐냐? 탐색적인 시장 충격이라는 주제에 의해서 예비 점검도 이번에는 포함될 것이다. 바로 저번 2월 달 초에요. 이 탐색적인 시장 충격이 뭐냐? 기존에 이런 심각한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얼마나 이 주요 은행 23곳의 은행이 미국 경제가 쓰러지지 않게 받쳐줄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가를 매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 금년 2월에는 그 중에 특별히 좀 지역적이고 특수한 경우를 추가했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얘네들이 밝히지 않는데,
예비 점검도 포함될 것이다.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는 은행들이 심각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가계나 기업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한마디로 다른 은행에서 자그마한 지역 중소은행에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거기에서 들어가 있던 예금주들, 거기에 대출이 물려있던 가계와 기업들의 문제를, 그런 채권과 자산과 부채를 이런 큰 은행들이 얼마나 뒤에서 커버해 줄 수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했답니다.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죠. 2월 달에, 이번 2월에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마치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 주요 은행들이 그걸 얼마만큼 커버해 줄 수 있는가 훈련을 한 번 더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있습니다. 이것은 2월 24일 기사입니다. 미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의 공문을 돌립니다. 암호화폐 위험관리 해라. 갑자기. 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 2월 23일 미국의 페드는 그 다음에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 구원투수로 나온 게 누굽니까? 페드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였죠. 여기서 원래 연방예금보험공사였던 특수기금하고 페드에서 이번에 새로 만든 By the fucking pivot 해가지고 BTFP, 원래 이름은 뱅크텀 뭡니까? 파이낸셜 프로젝트인가? 예, 그렇죠. 그것으로 그 실리콘밸리와 비슷한 시그니처부터 해서 지금의 퍼스트 리퍼블릭까지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살려주게 되죠. 근데 이 두 군데, 이번에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소방수 역할을 했던 이 페드와 FDIC, 그 다음에 이제 통화감독청까지 공동으로 성명을 내요. 2월 말에, 2월 중순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시중은행들에 다 뭐라고 하냐면, 암호화폐 업체의 예치금을 다룰 때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해당 업체에 대해서 강력한 자산 실수와 모니터링을 하고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손실 가능 금액 측정을 할 때 이들 예치금의 변동 가능성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너무나 이게 지금 딱 들어맞는 말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실버게이트가 처음 터지고 그 다음에 시그니처 은행까지 3S가 터졌는데, 그 3S의 공통점이 바로 전부 벤처 사업체나 아니면은 스타트업 회사들의 예치금을 많이 그 지역에서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암호화폐 업체들의 예치금을 굉장히 많은 높은 수준으로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가 빵 터졌을 때 이것 때문에 암호화폐 업체들이 이렇게 시장 변동성에 위험하다. 그래서 그때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이 은행들이 문제가 터지면서 아주 뭐 몇 시간 동안 먹통이 돼버렸었죠. 뭐 하루인가 이틀 동안. 그래서 아예 통화로서 기능을 못했어요, 암호화폐가. 그래서 이것도 정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건지 모르지만 지금 연준이 시중 민간 암호화폐를 시중 민간 암호화폐를 압박을 하고, 그리고 이런 민간 암호화폐가 이렇게 위험하고 제대로 된 통화 기능도 못한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더 크게 널리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됐다. 우연찮게 또 연준이 원하는 대로, 미 정부가 원하는 대로. 그것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아까 말한 그런 은행들의 암호화폐 업체, 이런 스타트업이나 어떤 기술 기업들이 자기들 회사에 예치금을 엄청나게 많이 넣어놓고 있는데, 이것이 뭔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대규모 유출, 그 업체들이 각자 지금 이 고금리 사태에서 그 다음에 이 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왔다 갔다 막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막 떨어지고 하면서 그 변동성을 자기들이 틀어막기 위해서 그 업체가 맡겨놓은 어마어마한 예금을 그 은행에서 막 인출해 갔죠. 그래서 예금이 엄청나게 줄어드니까 이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데에서 그거를 다시 채워넣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 엄청나게 지금 손해보고 있는 국채를, 모기지증권을 어쩔 수 없이 매각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모든 사건이 터진 거였잖아요. 근데 마치 이렇게 될 모든 게 될 거를 알고 있었듯이
이번에 그 소방수로 나섰던 페드하고 FDIC 같은 데에서 전부 다 시중은행들한테, 특히 그 암호화폐 업체의 돈을, 예금을 많이 갖고 있는 은행들 들어라. 너희들 만약에 얘네들이 갑자기 대규모 돈을 탁 뽑아가가지고 예금 인출이 생겨갖고 뭔 자산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너희들이 정말로 우리 은행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한번 검토 들어가라고 이미 공문을 쫙 돌렸어요. 자, 이것은 너무 우연이라 보기엔 이상하고 이미 이런 위험성을 다 감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지하고 있었으면 틀림없이 예전부터 연준의 그 가시권 감시하는 눈에 몇 년 전부터 들어와서 여기 문제가 큰데요 봤던 실리콘밸리 은행 문제도 이미 다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었고 굉장한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걸 그때 알았기 때문에 2월 말에 이 공문이 돌아간 거죠. 가만히 보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데 몇 군데 터질 것 같은데 나머지 모든 은행들도 혹시 이게 막 이렇게 전염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 은행 말고 혹시 우리가 뭐 다른 니네 은행들도 이런 위험성 있는 데는 미리미리 지금 검토하고 조정하라고 주의 환기를 한번 시켜준 거죠. 거의 지금 보면은 당국이 변동성 확대를 염두에 두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예치금에 발생할 수 있는 취약성을 강조한 것은 처음이라는 게 로이트 평가다. 뭐 가끔 뭐 은행들에 뭐 이런 거 조심해라 경고하고 이런 거는 원래 얘네들이 하던 일이었는데 콕 찍어가지고 암호화폐 업체가 어떤 자기들의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너희들 은행에 있는 예치금을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막 서로 인출해 가기 시작해가지고 큰 문제가 될 때 너희들 은행이 버틸 수 있는가 다 한 번씩 검토해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암호화폐 사태가 작년에 테라발 뭐 루나 그다음에 저기 뭐 FTX 큰 거 빵빵 터졌잖아요 작년에. 그때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이 보일 때도. 근데 이상스럽게 이번 2월에 갑자기 들어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즉 실리콘밸리나 실버게이트나 시그니처가 터질 거는 알고 있었고 이거 말고 자기들이 얘네들 3개가 터지고 이것 때문에 추가로 한두 개 더 터졌을 때 아까 여기 스트레스 테스트 그 전에 2월 초에 했던 것처럼 시중에 있는 주요한 8개 은행, 10개 은행이 얘네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건 어느 정도가 이미 다 시뮬레이션 돌린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자기들이 지금 감시하고 보고 있는 3-4개 은행 외에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이런 문제 있는 은행 외에 혹시 시중에 또 다른 은행이 감추고 있는 그런 부실이 있어갖고 자기들 예상보다 훨씬 많이 터질까봐 검토해보라고 공문들 한번 쫙 돌린 거죠. 대충 무슨 얘기인지 분위기가 자 이거 지금 맘 잡고 의심 안 하고 세상 순진하게 살려고 했지만 자꾸 이게 저의 토끼 귀에 자꾸 이런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지금 보자면은 이미 월가 그 다음에 대형은행 그 다음에 연준 파월의 기까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고 특히 몇 개의 은행은 콕 찍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이 이번에 딱 실리콘밸리 은행 터지니까 바로 주말 동안 옐런부터 파월부터 그 다음에 이 10대 은행 8대 은행의 가장 최종 보스인 제이미 다이먼까지 다 나와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전화만 돌리면서 마치 매뉴얼이 준비된 것처럼 진화를 딱딱 했고요. 알고도 터뜨린 것 같은 일부러 뭔가 아니 어쩔 수 없었다 해도 결국은 터질 거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겠다 라는 어떤 강력한 의심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런 일이 터졌을까요? 연준은 어쩔 수 없이 저기 뭐 인플레를 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얘네가 터져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는 건 얘네들이 전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 알고는 있었다. 알고는 있었지만 어쩌란 말이냐. 이 은행을 살리자고 전체 인플레를 안 잡아? 그러니까 터질 걸 알고 있었지만 전체 큰 대의를 위해서 이 소를 희생한 거다. 그렇게 우리가 좋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왜 터졌나요? 일단은 미국이란 나라가 십몇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양적 완화로 풀면서 그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나왔고요. 그 인플레를 지금 또 바이든 정권 때 계속해서 재정 부양책을 계속 민주당과 바이든은 연준이 통화량을 줄이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반대로 또 돈을 더 푸는
정책만 계속 내놔서 그걸 실천을 했죠. 그러면은 이게 바이든 정부가 민주당의 어떤 잘못도 있고 연준의 잘못도 있다고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들이 터진 거는 이런 10대 은행 큰 은행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적당한 규제를 받고 있었는데 그 도트 프랭크법인데 그게 도트 프랭크법에서 그거를 중간에 도널드 트럼프 정권 때 그거를 규제를 엄청나게 또 풀어가지고 큰 은행들은 그렇게 규제 받는데 그 밑에 찌그만한 그 자본 규모 얼마 이하의 은행들은 좀 숨통 좀 틔워주고 알아서 좀 자연스럽게 운영하라고 다 풀어줘서 싹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죠? 근데 그걸 풀어줄 때 도널드 트럼프가 풀어 한다고 뭐 독재자다 했는데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었어야 되겠죠. 그 중에 가장 큰 과정이 연준에서 그걸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동의를 해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땅땅 해가지고 또 협조를 해줘야만 가능한 거였습니다. 예. 그럼 그 당시 도널드 트럼프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런 차후에 이런 실리콘밸리처럼 지역 준소은행들이 몇 년 뒤에 계속 이런 식으로 거품이 쌓여갔는데 어쩔 수 없이 오게 될 금리 인상기에 이거는 파월이 몰랐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어떤 금융계가 몰랐다고는. 왜냐하면 시골에 처박혀 사는 저 같은 방구석 노인네도 몇 년 전부터 결국 이렇게 계속 풀다가 언젠가는 초인플레를 못 막는 일이 생길 거고 뭔 일이 터질 거고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그때부터는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는 제가 그 금리 사이클 그래프도 예전부터 보여드렸었죠. 40년짜리. 예. 올리게 된 때가 곧 오겠구나 해가지고 저도 그거를 몇 년 전부터 준비를 지금 했던 거잖아요. 얘네들이 그럴 가능성 실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이럴 가능성도 크다라는 거를 이쪽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을 리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몇 년 뒤에 혹시 그런 일이 퍼질지도 모르는데 왜 이런 중소 지역은행이 방만하게 돼서 터질 만한 위험이 되는 거를 그때 도트 프랭크법을 정치 논리에 의해서 완화해주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을 맨 처음에 키운 애가 누구냐. 그 당시에 도널드 트럼프의 그런 도트 프랭크법 규제를 완화해주는데 밑에서 모든 그 손발이 되어가지고 그 역할을 해준 그 당시에 연준 의장이 누구냐 보면 그때도 파월이었습니다. 지금 이 엘리자베스 워렌이라고 민주당의 그 개혁파에서 아주 슈퍼스타 아주 무서운 사람이죠. 저희 이런 분 만나면 이제 막 말도 못하고 어버버 떨 것 같아요. 아주 매섭고 무서운 누님인데 이 누님은 예전부터 파월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파월 저격수입니다. 어떤 얘기까지 하면 심지어 2021년에는 파월을 다시 이 도널드 트럼프 정권 시절에 일했던 연준은행을 바이든이 왔는데 바이든이 또 얘를 중용해서 써먹습니다. 그때 얘를 재연임을 시키겠다 했을 때 그때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각 잡고 나와가지고 절대 안 된다. 내 손에 장을 지지도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이유로 얘를 비난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제롬 파월은 아주 dangerous man,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압박을 했어요. 눈에 서로 이제 불꽃이 튀죠. 그래서 왜 이 사람이 되면 안 되냐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도 조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름 뭐라고 하냐면 2018년에 단행된 볼커룰 폴 볼커의 이름을 따라서 일명 볼커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도트 프랭크법입니다. 예. 이 도트 프랭크법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절에 트럼프가 주가 부양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금융부문 규제를 완화하게 되는데 그때 해당 법안의 골자가 자산 500억 달러 이상의 중소규모의 은행까지는 굳이 이런 도트 프랭크법으로 얽어매지 말고 걔네들은 좀 풀어주자 그런 거였어요. 그 얘기였는데 500억 달러 이상만 원래 그게 이제 폴 볼커룰인데 이때 도널드 트럼프는 500억 달러 이상들의 은행들을 다 얽어매지 말고 너무 많으니까 아주 큰 은행들 그 5배나 되는 2,500억 달러 이상의 그 자본을 가진 은행들만 얽어매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자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은행들은 어떻게 굳이 그 재무 건전성 평가인 아까 얘기한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하지 말자. 면제해주자. 아주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를 만들어준
주가만 빵빵 오르게 만들 그런 자본주의의 어떤 독사과를 키워내는 그런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행정명령이었죠. 예.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전국에 38개 은행이 규제를 받고 있었는데 12개로 줄어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이런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것이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그 규모가 커졌지만 그래도 2,500억 이상의 자산은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 전국 은행에서 16위 규모로 컸는데도 여기에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이 법이 바뀌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이러한 트럼프 시절에 같이 볼커룰, 도트 프랭크법을 완화하면서 면죄부를 줬던 그 당시 연준 의장이 바로 파월이었어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알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얘를 또 연준 의장을 시킨다고? 그러면 지금 얘 말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얘 도널드 트럼프 밑에서 얘가 그런 짓을 하면서 지금 자기가 볼 때 미국 경제 시스템이 다시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엄청나게 자산 부실이 여기저기 심하게 만든 여기저기서 자산의 거품 버블이 만들게 생긴 가장 그 역적 도둑놈이 누구냐 주범이 누구냐 보니까 너야 너 트럼프 대통령하고 너 가슴에 비수를 콱 찍은 거죠. 근데 네가 이번에도 연준 의장이 돼가지고 이런 경제적인 이거를 네가 다 세계 경제를 네가 다 휘둘러 보겠다고 나는 반대요 했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연임되었죠. 그리고 연임되자마자 그해 11월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한 다음에 한 말이 뭐였나요? 이제부터는 금리를 내년부터 어마어마하게 올리겠다. 딱 선언을 하면서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뀌었죠. 그래갖고 그때부터 땡겨가지고 지금 같은 신용위기가 빵빵 터지게 만든 겁니다. 땡기는 순간 이러한 신용위기가 터지는 걸 이미 4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2월에는 스트레스 테스트에 이런 특별한 지역은행이 터지는 경우까지 가정해서 상정해서 소방훈련 시켰고요. 전국의 큰 은행들. 그리고 특별히 그런 일부 지역은행, 실리콘밸리 은행 같이 이런 것처럼 암호화폐 업체를 많이 상대하는 그 은행들이 뭔 일이 터졌을 때를 대비해서 시중은행들은 다시 한번 자기들 자산이 건전한지 검토해라. 한 번 더 공문까지 돌렸었고요. 다 이게 2월 달에 행해진 겁니다. 그리고 3월 달에 터진 거죠. 파월이 몰랐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알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터뜨린 걸까요? 전체 대의를 위해서 그래 쟤네 터지겠지만 저런 부실한 애들은 정리돼야지. 여기서 근다고 뭐 쟤네 부실한 애들을 살리겠다고 전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멈출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병 주고 약 주고죠. 일부러 키웠다 터뜨리는 걸까요 지금? 전 세계 양털깎기의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이 뒤에 더 큰 계획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진행되어 온 계획이 있는 걸까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장님 코끼리 만드시 일면만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너무 내가 앞서 나가는 쓸데없는 의심이었구나. 아니면 다른 얘기인지 이 사진 뒤에 옐런 누님이 여기 계셨네요. 놓칠 뻔했네요. 지금 이쪽에서 대화하는 척하면서 지금 워렌이 또 얼마나 이 의원이 우리 파워를 잡아먹으려나 걱정돼서 옆에서 지금 엿듣고 있는 건 같네요. 지금처럼 실리콘밸리 은행이 벤처 캐피탈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법 제도를 다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면서 원동력을 준 게 그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치권과 그 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이었다. 라는 내용이 여기 실려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네요. 예. 만약에 지금 거의 보니까 연준이 알고 있었다는 건 거의 99% 사실인 것 같고요. 몰랐다면 너무 웃기죠. 이 월가 웬만한 놈들하고 저기 뭐 주요 투자 은행장들, CEO들도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위에서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할 최종 보스가 모르고 있었다면 좀 정말 바보 같고요.
진짜 무능해서인지 아니면 진짜로 알면서도 일부러 위기를 더 조장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또 한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굉장히 웃긴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이 사태가 터졌을 때 실시간으로 일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가지고 결국 이 큰 은행이 48시간 만에 문을 닫게 됐는가를 탐사 보도를 또 누가 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기자가 퍼왔겠죠. 한번 이 내용을 보자고요. 그날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 있었는데 정말 웃긴 일이 있었는지. 저널이 입수한 녹음 자료에 따르면 그 당시 상황이 내부 사정이 나오는 거죠. 실리콘밸리 은행의 직원이 어떻게든 자기네 은행을 살려보자고 은행의 대차 대조표를 올바른 방식으로 재건하기 위해서 막 노력은 하고 있었어요. 그 내부 사정, 이 일을 아는 사람들이 전부 손 놓고 있던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 여기서 은행을 살려야겠다는 그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늦게까지 퇴근 안 하고 아침 일찍부터 거기서 밤새면서 서로 막 전화하고 문자하고 사방에 전화 돌리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돈을 어디서든 일단 급하게 돈을 땡겨 와가지고 원래 이게 추가로 주식을 더 이렇게 나중에 저기 증자를 해가지고 최후의 수단으로 돈을 모으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됐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까운 샌프란시스코의 연방주택대출은행 창구에다가 200억 달러만 급하게 땡겨주십시오 대출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 단체였는데 여기서 민간 단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바로 돈을 땡겨줄 수는 없고 우리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야 돼.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갖고 우리가 니네한테 돈을 주는 건데 채권 발행하려면 시간이 그 장이 열리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야. 지금 문 닫은 시간이라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1시가 급했죠. 그래서 또 이번에는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지금 이 채권 발행 때문에 니들이 오늘 신청을 우리한테 해도 당일에 우리가 돈을 꽂아줄 수는 없고 오늘 하루는 안 돼. 채권 발행하고 또 이렇게 하고 하니까 하루 이틀 더 걸린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 하루 이틀만 지나면 우리는 완전히 무너져요 했겠죠. 그러니까 야 200억 달러 안 되는데 급하게 소액은 우리가 꽂아줄 수 있는데 하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 소액 가지고 지금 될 일이 아닙니다 하고 거절을 일단 했죠. 다음에는 이제 어디다가 손을 벌려야 되냐 하고 직원들이 보니까 그 연준의 힘을 빌면은 뭔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FHLB라는 민간 단체한테 그 200억 달러 담보를 페드 연준을 이용해서 거기 할인 창구로 이전해 달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연준에서 긴급 차입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우회하는 방법이 있다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따른 절차가 있겠죠. 절차가 언제 뭐냐면은 얼마나 뭐 대출 잔액이 거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담보를 보유해야 되는가 막 이제 이거저거 뭐 따졌다고 합니다. 절차를 향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BNY 멜론을 통해 가지고 연준에다 이제 200억 달러를 담보로 넘기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연준에서 그걸 담보로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에다가 살아라 하고는 돈을 꽂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열심히 잠 안 자고 전화 돌리고 막 하면서 이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살리려고 딱 해가지고 거기까지 해놨는데 힘들게 그때 딱 보니까 연준으로 그 돈을 이체만 하면 되는데 이체할 수 있는 그 마감 시간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최고 경영자 CEO가 그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는 BNY 멜론에다가 전화를 때려가지고 지금 마감 시간이 넘겼는데 우리 지금 알지? 이거 못 살리면 안 되니까 그 마감 시간 좀 연장 좀 해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우리가 어떻게 연장해 볼게 하고 마감 시간을 연장을 해줍니다 여기서. 그리고 연장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연준에다 송금만 하면 됐는데 그때까지 또 시간이 결국 걸리면서 연준에서 그 돈을 받아줄 수 있는 마감 시간이 오후 4시였는데 오후 4시까지 연준에 그 돈을 송금을 못해요 결국. 그래갖고 연준이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실리콘밸리 은행의 절차를 밟아서 꽂아주면서 할 수가 있는 건데 결국 그날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깝겠죠? 그럼 다음 날을 기다려야죠. 이제 은행이 안 망하길 기다리면서. 그날 이제 어쨌든 돈이 420억 달러가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예금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인출이 됩니다. 그래도 그래가지고 벌써 막 10억 달러 규모의 마이너스 현금이 당장 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버텼어요. 이대로 가면
다음날 이제 연준한테 송금해가지고 영업 시작이 딱 되면 연준에서 여기다가 실리콘밸리 은행에다 그걸 담보로 돈을 꽂아주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그날 예수금이 막 뱅크런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면서 은행은 거의 죽기 직전이었어요. 다음날 무슨 일이 있던지 눈 딱 뜨고 연준에서 셔터 올리고 영업 딱 시작했을 때 이 일이 돼가지고 송금 받아갖고 살아나야지. 그 다음날도 안 되면은 정말로 은행이 무너지는 긴박한 순간이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날 딱 문 열어가지고 송금을 딱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준에서 그래 알았어 니네 돈 쏴줄게 해서 야 이제 우리는 살았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금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좀만 기다리면 담보 이전에 이제 오고 입니다. 돈이 올 겁니다. 할 수 있는데 그때 갑자기 연준 말고 아까 그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가 발표를 딱 합니다. 언론에 뭐라고 하냐면은 실리콘밸리 은행 이제부터 폐쇄합니다. 여기는 그렇게 발표를 때렸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몇 시간만 몇 분만 기다려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데 갑자기 뒤통수 때린 거예요. 다른 기관에서 실리콘밸리는 도저히 못 살려가지고 지금부터 완전히 폐쇄합니다. 때립니다. 언론에 발표하는 순간 끝난 거죠. 여기 뭐 예금자들 뭐 다 막 사장님들 좀만 참아주세요. 지금 몇 시간 뒤면 우리 돈이 들어와서 지금 돈 안 빼셔도 됩니다. 우리를 믿어주세요. 직원들이 막 잠 안 자고 난리를 쳤을 텐데 이거를 살릴 수 있는 당국에서 뒤통수 때려버린 거예요. 여기는 끝났습니다 하고 공식 발표해버리니까 은행 망해버린 거죠. 우리는 그날 담보 이전을 열심히 직원들이 잘 진행하고 있었으며 연준하고 실리콘밸리로부터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이 민간단체는 그날 증언을 합니다. 우리는 그 전화만 받으면 됐는데 일이 이제 되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이 정부 기관인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실리콘밸리 은행은 이제 망했습니다. 공식 선언 때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인수해서 관리하겠습니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절차를. 자, 직원들이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일단은 은행 지원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연준이나 매수자들이 이런 복잡한 사정을 알았으면 마감 시간 좀만 연준에서도 연장해줘서 다음 날까지 안 넘기고 이 심지어 그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했던 B&I 멜론이라는 이 은행에서도 전화 받고 그래 지금 급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저 마감 시간 연장해줄게 해서 다 받았는데 연준에서는 오늘 마감 지났습니다. 못 받아줍니다. 아니 이 문제가 터지면 우리 은행이 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은행하고 관련된 업체들부터 어마어마한 파장이 문제가 커진다니까요. 네 다음날 오세요. 연준이 그랬다는 거예요. 화딱지가 났지만 어쨌든 다음날 갔어요. 그랬더니 예 좀만 기다리세요. 처리하겠습니다 하는데 연준하고 똑같이 이런 거를 관할하는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잘 되고 있냐 물어보지도 않고 언론들 모아놓고 실리콘밸리 은행 이제 그 못 버티고 끝났습니다. 사망 선고 때려버렸다는 거죠. 이거를 공무원들의 이 아니라고 이 소극적인 그 탁상 행정들 정말 책임감 없는 그런 일부 몇몇 공무원들의 손가락 장난으로 막을 수 있는 사태를 못 막은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위에서 그냥 그놈들 터쳐라 했을까요? 연준이나 매수자로부터 생명선을 받기 직전에 갑자기 은행 폐쇄를 때려버린 겁니다. 위에서. 막을 수 있었는데. 소극 행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안 해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 등이다. 왜 자꾸 이런 위에서부터 쭉 보아온 내용대로 이런 일들이 연차적으로 일어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이번 일이 제가 이제 지금까지 최근에 나온 일주일 뭐 열흘 사이에 쭉 나온 여러 개의 영상들에서 제가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던 게 뭡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미국에서 이런 일이 터져 걱정하지만 이미 이렇게 될 거란 걸 모든 놈들이 다 알고 있었고 심지어 일부러 지금 드러나는 정황들을 보면 윗대가리 놈들은 일부러 이 일을 터뜨린 감도 강하게 지금 의혹이 생긴다. 의혹이. 예. 그리고 그럼 왜 이런 일을 했냐? 얻는 게 도대체 뭐길래? 글쎄 아직까지는 다
드러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얻는 게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죠. 뭡니까? 첫 번째, 연준은 이 일로 인해서 그동안 도트 프랭크법에 그 제외되던 규제 틈새 바깥에 있던 그런 중소은행들을 니들 다 문제 있어 해갖고 이번에 빠른 시간 안에 얘네들도 앞으로 법이 법이 뭐 이렇게 발의가 돼서 통과해가지고 얘네들까지 다 그게 적용이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전부 다 빠르게 연준이나 국가의 금융 당국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 찌그마한 중소은행들을 다 직접 들어가서 너희들 지금 힘든 애 미리부터 얘기해 긴급 대출 창구를 마련해줬으니까 다 가져가서 일단 이걸로 앞으로 신용 위기에 대비해서 대비책을 마련해 라면서 지원해주는 통로가 하루 이틀 만에 생겨버려갖고 실제 지금 그렇게 다 지원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얼마나 너희들이 자산이 지금 건전하게 되고 있는가 우리가 시장 경제 체제이지만 약간 사회주의 국가 중국처럼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지금 다 간섭하고 통제 좀 해야겠어 하는데 거기에 지금 아무도 토를 달지 않게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연준은 앞으로 닥치게 될 큰 신용 위기와 금융 위기에서 자기들은 좀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전하게 대비책을 마련해 놓을 수 있는 기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번에 CS, 크레디트 스위스와 도이체방크까지 흔들린 것처럼 이 파문이 다른 나라로 퍼지면서 다른 나라에 있는 그 미실현 손실에 대한 부채 위험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널리 더 알리게 됐고요. 이것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신용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약점들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앞으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미국에서 자꾸 이런 일이 완전히 진화가 되고 안정을 찾을 때까지 다른 나라들도 지금 계속 그 여파로 여진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었고 이것이 잘 마무리가 되더라도 앞으로 계속 몇 달 안에 이어지게 될 또 다른 신용 위기를 자극하는 이벤트들이 생겼을 때 그때는 훨씬 더 작년 그 CS 사태, 작년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가 터질 때는 모든 나라들이 그것이 얼마나 크게 터지는가를 미리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모여가지고 미국 연준을 비난을 막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을 하면서 니네들 강달러 때문에 지금 무너지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래 하고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발 물러서 줄게 하고 하지만 지금 이제는 어떻게 됐나요? 앞으로 이런 일이 터지면 그래? 연준이 모여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전 세계가 지금 신용 위기가 온다고 난리니까 우리가 또 이번에 한 발 물러서 줄까? 회의하는 동안 이미 빵빵 터질 겁니다. 스피드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결국은 이번 일로 인해서 미국이 당장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잘만 넘기면 미국은 오히려 이번 소방훈련을 통해서 든든한 방어책이 생기고요. 앞으로의 신용위기 경색이 왔을 때 이런 게 빠르게 전파가 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큰 문제가 없는 시스템적인 세계적인 은행인데도 거기서 뱅크런을 빼고 거기에 상품들을 다 손절을 치게 되면서 오히려 작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위험이 질의 겁을 집어먹고 전파가 되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크게 빨리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세요.